Pensez. 미국 건국과 영토 확장은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 누가 세력을 잡는가와 연관이 깊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인 1588년 영국 해군은 칼레 해전에서 스페인 무적 함대의 승리를 거둡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인들의 북아메리카 이주가 본격화됐죠. 영국 식민지를 벗어난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임을 선언한 멀로 독트린까지 전쟁은 미국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13개 식민지 바깥 지역의 땅을 프랑스와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었기에 식민지 사람들은 더 이상 세력을 키울 수 없었습니다. 유럽 제국은 7년 전쟁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식민지 각축을 벌입니다. 7년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1763년 파리 조약에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 땅을 확보합니다. 영국은 이 땅을 인디안 영역으로 선언하는데 이것은 식민지 사람들의 팽창 욕구와 반대되는 결정이었습니다. 마침내 1776년 미국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유럽에서 지속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영국은 대서양 건너 미국의 독립전쟁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도 치고 빠지는 지공을 구사했기 때문입니다. 미닛맨으로 불렸던 민병대는 현지 사정에 밝아 게릴라 전술을 잘 쓸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1783년 파리 회의에서 미국의 독립을 인정합니다. 워싱턴은 대통령이 된 이후 영국이나 프랑스와의 전쟁 발발을 막으려 노력합니다. 이즈음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이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지애나를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1803년 프랑스와 왕당파 국가연합 간의 전쟁이 재발하였을 때 전비 부족에 허덕이는 프랑스군 상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805년 영국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 함대를 괴멸시키고 제해권을 잡습니다. 한편 1807년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군대를 물리치고 유럽 대륙을 장악합니다. 그는 영국의 수출을 막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내립니다. 영국에서는 프랑스와 그 동맹국들의 통상을 방해하는 규칙을 만들어 미국을 포함한 중립국 선박도 납포했습니다. 제퍼슨은 수입 금지법을 제정하여 영국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합니다. 세 나라의 정책은 의도와 다르게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대륙 봉쇄령은 프랑스 동맹국이나 위성국에 문제를 일으켰고 나폴레옹이 곤경에 처합니다. 영국의 긴급 칙령은 오해를 받아 실시가 곤란해졌고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결국 영국 자신의 무역이었습니다. 미국의 수입금지법은 실패로 끝났으며 분노한 영국이 미국 군함을 공격하고 결국 미영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은 1812년에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세계의 전쟁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미국군의 캐나다 진격, 오데호와 미국 연안에서의 싸움이 그것입니다. 정치가들은 캐나다를 점령하고 영국을 아메리카 대륙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쟁 준비 없이 허풍을 기반으로 시작된 영국령 북아메리카 침공은 대참사로 끝나게 됩니다. 미국군은 오데오 방면 수상전에서 전과를 올렸습니다. 미국 연해에서 영국군은 수많은 미국 선박을 침몰시키거나 납포했으나 미국 전함이 영국 해군의 정규 부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어 영국 해군부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인은 로버트 풀턴의 증기선을 활용하는 등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였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전투에서 실패했음에도 재빠른 휴전협상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1814년 8월 영국군이 체서피크만에 상륙합니다. 이들은 워싱턴 DC로 진격하였고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들은 피신해야 했습니다. 영국군은 연방의사당 창문에 일제 사격을 가하며 건물에 난입해 불을 질렀습니다.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에 들어가 가구를 거실에 모아놓고도 불을 질렀습니다. 재무부 건물이나 해군 병기 공장도 불탔습니다. 영국군은 수도를 점령했으니 전쟁이 끝나기를 바랬지만 당시 미국은 각 주들이 독립국가 수준이었고
수도를 점령당해도 자기 고장만 안전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패배감도 느끼지 않았고 워싱턴 DC 수복을 위한 반격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영국군 내부에서는 길어지는 전쟁에 불만이 폭주하게 됩니다. 미국과 영국은 서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데다 전쟁이 더 길어지자 1814년에 겐트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교통과 통신 사정상 실제 전투는 조약 체결 뒤로도 계속됩니다. 가장 유명한 전투가 뉴올리언스 전투인데 루지애나에 상륙하려 한 영국군을 상대로 미군이 맞선 것이었습니다. 앤드루 잭슨이 이끄는 미 육군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온 반면 영국 육군은 무려 2천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잭슨의 뉴올리언스 승리가 이미 서명한 겐트 조약에 영향을 줄 수는 없었으나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론상의 존재가 아니고 영국의 동맹국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미국 또한 캐나다를 합법적 존재로 인정하고 미 합중국에 흡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 뒤 확장의 길에 나선 미국과 캐나다는 상대를 침범하는 일 없이 나란히 태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위도 49도 경계선 이남의 토지라면 인디언과 스페인의 희생과 무관하게 어디서든 자유롭게 개척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또한 뉴올리언스 전투는 남부 인디언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겐트 조약에서 미국은 인디언에 대한 전쟁을 종식하고 이들 부족들에 대해 전쟁 전인 1811년 당시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즉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앤드루 잭슨은 인디언에게 무엇 하나 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영토를 태평양 연안까지 일직선으로 결정하기 위한 백지 위임장을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잭슨은 영웅으로 떠올라 남부와 서부 주민들에게 우리의 수호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나아가 조지 워싱턴의 진정한 후계자로 국민의 사기를 드높일 걸출한 군인상으로 미국인들에게 기억됩니다. 미영 전쟁은 미국의 제2의 독립전쟁으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최강국이던 영국과 최소 무승부를 거두면서 미국은 확실한 주권국으로 인정받게 되어 유럽 열강들도 미국을 함부로 얕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의 국가인 The Star Spangled Banner가 미영 전쟁 중에 만들어진 걸 아시나요? 워싱턴 DC를 불태웠던 영국군은 미군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하여 대서양 일대에서 영국 상선을 공격하던 근거지였던 볼티모어를 공략하기로 합니다. 영국은 1814년 9월 13일 밤 볼티모어 맥헨리 요새에 밤새도록 포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요새의 국기 계양대에 성조기가 굳건히 서 있는 걸 보고 영국군은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합니다. 당시 영국 해군에 억류된 시민을 구하기 위해 영국 군함에 탑승했던 변호사 프랜시스 스캇 키는 맥헨리 요새가 포격을 견디고 아침을 맞이하는 걸 보고 감명받아 맥헨리 요새의 방어전이라는 시를 만들어 발표합니다. 이 시를 원문으로 하여 영국 작곡가 존 스태퍼드 스미스의 건주가를 개사한 노래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영국 작곡가의 건주가를 미국 국가의 음률로 쓰다니 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노래를 사랑하여 1931년에 미국 국가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